이거 저희 할머니가 쓰시던 수저랑 똑같은데요. 면접장에 울려 퍼진 그 한마디에 나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대한민국 최대 식품 유통기업 한솔그룹 회장실. 오늘도 나 최은주는 수천만 원짜리 정장을 입고 차갑게 빛나는 책상 앞에 앉아 있었다. 56의 나이 재계에서 얼음 여왕이라 불리는 나에게 감정이란 사치였다. 30년 전 교통사고로 3년치 기억을 잃은 이후 나는 그저 회사를 키우는 데만 몰두했다. 그런데 오늘 신입사원 면접장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가난해 보이는 청년 하나가 들어왔다. 낡은 구두, 빛바랜 양복. 이력서를 보니 이름은 박준서 30살. 학력도 평범하고 경력도 없었다. 그냥 떨어뜨릴 생각이었다. 그런데 내 정장깃 사이로 살짝 보이는 은수저를 보더니 그 청년의 눈이 커졌다. 죄송하지만 회장님, 그 수저 어디서 구하신 건가요? 면접관들이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었다. 나도 미간을 찌푸렸다. 면접장에서 이런 질문이라니. 왜 묻나요? 저희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물려주신 수저가 있는데 정확히 저 모양이거든요. 한 짝만요. 한 짝. 그 말에 내 손이 무의식적으로 목으로 올라갔다. 이 은수저는 내가 사고에서 깨어났을 때부터 목에 걸고 다녔다. 왜 이걸 차고 있는지 누가 준 건지 전혀 기억나지 않았다. 그냥 이것만 걸고 있으면 가슴 한구석이 덜 허전한 것 같았다. 그런데 지금 이 청년이 뭐라고 한 거지? 면접은 여기까지입니다. 나가보세요. 나는 차갑게 말했다. 하지만 준서라는 청년은 조심스럽게 주머니에서 메모지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혹시 확인해 보고 싶으시면 이 주소로 오세요. 제 할머니가 30년 동안 기다리셨습니다. 청년이 나가고 나는 메모지를 집어들었다. 떨리는 손으로. 서울 외곽 낡은 동네 주소가 적혀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30년 전 아버지가 했던 말이 자꾸 떠올랐다. 은주야, 내 남편과 아들은 사고로 죽었다. 유골함도 여기 있다. 남편? 아들? 나는 그들의 얼굴조차 기억나지 않았다. 그저 아버지 말을 믿고 슬퍼하는 척이라도 해야 할 것 같아서 며칠을 울었다. 하지만 실체가 없는 슬픔이었다. 그런데 지금 이 은수저가 뭔가를 말하고 있는 것 같았다. 며칠을 고민한 끝에 나는 결국 그 주소를 찾아가기로 했다. 혼자서 고급 세단을 몰고 외곽으로 향하는 동안 내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다. 낡은 골목길, 페인트 벗겨진 담벼락, 녹슨 대문. 대문 앞에 섰을 때 안에서 누군가 빨래를 널고 있었다. 중년의 여자였다. 허리가 굽은 손등에 주름이 가득한. 내가 대문을 열자 그 여자가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빨래 바구니가 바닥에 떨어졌다. 은주야. 그 여자의 목소리가 떨렸다.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당신, 어떻게 여기를?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이 사람이 누군지 전혀 모르겠는데 왜 가슴이 이렇게 뜨거운 걸까? 오늘 면접 본 청년이 제 수저를 알아봤다고 해서요. 수저? 그 여자가 떨리는 손으로 집 안으로 들어가더니 낡은 보자기를 들고 나왔다. 천천히 펼쳐지는 보자기 안에는 은수저 한 짝이 들어 있었다. 내 것과 정확히 똑같은 무늬, 똑같은 크기. 맞춰보세요. 여자가 말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목에 걸린 수저를 풀었다. 그리고 그녀의 수저와 나란히 놓았다. 딱. 완벽한 한 쌍이었다. 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며느리가 손주에게 물려주는 갑오. 한솔가의 은수저. 내 다리에서 힘이 풀렸다. 이게 왜? 맞죠? 30년 만이네요, 며느님. 그 여자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시어머니 박순자예요. 기억나세요? 나는 그 낡은 마당 한가운데 선 채 2개의 수저를 멍하니 바라봤다. 시어머니라고요? 내 목소리가 떨렸다. 박순자라는 그 여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았다. 들어오세요. 앉아서 얘기합시다. 좁은 방. 낡은 장판. 구석에 놓인 오래된 장롱. 나는 그 방바닥에 털썩 주저앉았다. 하이힐을 벗을 생각도 못한 채
순자 씨가 차를 끓여왔다. 따뜻한 둥글레 차였다. 30년 전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 담긴 한은 너무나 깊었다. 며느님은 한솔그룹 창업주의 외동딸이었어요. 우리 아들 박민재는 그 회사 말단 직원이었고요. 하늘과 땅 차이였죠. 나는 숨을 죽이고 들었다. 그런데 며느님이 먼저 다가왔어요. 구내식당에서 혼자 밥 먹는 민재한테 말을 걸었다고요. 그렇게 1년을 비밀 연애하다가 며느님이 임신을 했어요. 임신. 내 손이 무의식적으로 배 위로 갔다. 며느님은 집을 나왔어요. 재벌가 딸이라는 모든 걸 버리고 우리 아들이랑 살겠다고. 달동네 단칸방에서 신혼을 시작했죠. 가진 건 없었지만 행복했어요. 그리고 준서가 태어났습니다. 준서. 면접장에서 봤던 그 청년. 민재는 공장에서 일했고 며느님은 집에서 준서를 키우고 나는 시장 청소 일을 했어요. 가난했지만 저녁이면 셋이 둘러앉아 밥을 먹었어요. 이수저로요. 순자 씨가 은수저를 쓰다듬었다. 그런데 준서가 돌이 지났을 때 비 오는 밤이었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검은 양복 입은 사람들이 문을 부수고 들어왔어요. 며느님 아버지가 보낸 사람들이었죠. 며느님을 끌고 가려고요. 며느님은 미친 듯이 저항했어요. 내 아기 건드리지 마. 우리 준서 데려가지 마 그렇게 소리치면서요. 그러다가 계단에서 넘어져서 머리를 부딪혔어요. 나는 무의식적으로 머리 뒤를 만졌다. 30년 된 흉터가 아직도 남아 있었다. 민재는 준서를 안고 도망갔어요. 며느님이 도망쳐 빨리 우리 아기 데리고 도망쳐라고 소리쳤거든요.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순자 씨가 눈물을 흘렸다. 며느님은 병원으로 실려갔고 며칠 후 뉴스에서 봤어요. 깨어났다고. 하지만 기억을 잃었다고요. 지난 3년 기억이 통째로 사라졌다고. 내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민재가 병원에 가려고 했어요. 멀리서라도 며느님 얼굴을 보고 싶다고. 그런데 며느님 아버지 비서실장한테 잡혔어요. 순자 씨의 목소리가 분노로 떨렸다. 그 사람이 말했대요. 은주 아가씨는 너랑 아이에 대한 기억이 없다. 다시 나타나면 그 피덩이까지 처리하겠다고요. 그래서 민재는 죽은 듯이 숨었어요. 준서를 데리고요. 30년 동안요. 나는 눈물이 나지 않았다. 그저 멍했다. 그럼 제 아버지가 보여준 유골함은 가짜예요. 다 거짓말이었어요. 순자 씨가 내 손을 잡았다. 며느님 탓 아니에요. 며느님도 피해자예요. 나는 손을 빼냈다. 믿을 수가 없었다. 증거가 있나요? 이게 다 사실이라는? 민재를 만나보세요. 그럼 아실 거예요. 민재 씨는 어디 있는데요? 공사장에 나가 있어요. 저녁에 돌아올 거예요.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너무 혼란스러워서. 순자 씨는 나를 붙잡지 않았다. 그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차에 올라타 핸들을 잡았을 때 나는 처음으로 울었다. 30년 인생이 거짓말이었다는 게 믿기지 않아서가 아니라 저 가난한 집에서 저렇게 힘들게 살아온 사람들이 진짜 내 가족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그리고 내가 그들을 30년 동안 외면하고 살았다는 죄책감에 은수저를 꽉 쥐었다. 차가운 금속이 손바닥에 닿았다. 확인해야 해. 직접. 며칠 뒤 나는 준서를 회사에 합격시켰다. 비서실장이 의아해했다. 스펙도 부족하고 면접 태도도 이상했던 지원자를 왜 뽑느냐고. 내 곁에 두고 지켜볼 거야. 나는 그렇게만 말했다. 진짜 내 아들인지 아니면 나를 노리는 사기꾼인지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 준서가 출근한 첫날 나는 CCTV로 그의 하루를 지켜봤다. 성실했다. 허드렛 일도 마다하지 않았고 선배들한테 깍듯이 인사했다. 점심시간에는 구석 자리에서 혼자 김밥을 먹었다. 다른 신입사원들은 비싼 레스토랑에 가는데 그 모습을 보니 가슴이 아렸다. 그리고 나는 다시 순자 씨네 집을 찾아갔다. 이번에는 저녁 시간에 맞춰서. 대문을 열었을 때 안에서 웃음소리가 들렸다.
엄마, 오늘 회사에서 칭찬받았어요. 준서의 목소리였다. 그래? 우리 손자 잘한다. 순자 씨의 목소리도 들렸다. 아빠는 언제 들어오세요? 공사장 일이 늦어져서 아직이라는데. 나는 대문 앞에 서서 그 대화를 듣고 있었다. 가족의 일상. 내가 30년 동안 갖지 못했던 것. 그때 골목 어귀에서 다리를 절뚝이는 남자가 걸어오고 있었다. 허리가 굽고 손에 시멘트 가루가 묻어있는 박민재. 내 남편이라는 사람. 우리 눈이 마주쳤다. 민재는 멈춰섰다. 입이 벌어졌다. 은주야. 그 한마디에 내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당신. 어떻게?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저 그를 바라볼 뿐이었다. 30년을 기다렸다는 그 눈빛. 지치고 늙었지만 여전히 나를 사랑한다는 눈빛. 들어가세요. 얘기합시다. 민재가 조심스럽게 대문을 열어줬다. 우리는 그 좁은 방에 마주 앉았다. 순자 씨와 준서도 함께.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요. 나는 차갑게 말했다. 감정을 드러내고 싶지 않았다. 준서 씨 출생신고서, 혼인신고서, 당시 살았던 집 계약서. 다 보여줄 수 있나요? 민재는 고개를 끄덕이고 낡은 서랍을 열었다. 하나하나 꺼내 보여줬다. 30년 된 서류들. 출생신고서에는 내 이름이 어머니란에 적혀 있었다. 최은주. 혼인신고서에도 내 도장이 찍혀 있었다. 그리고 사진 한 장. 젊은 내가 갓난아기를 안고 웃고 있는 사진. 그 옆에 젊은 민재가 서 있었다. 이게 나예요? 목소리가 떨렸다. 네. 준서 100일 때 찍은 사진이에요. 나는 그 사진을 들여다봤다. 사진 속 나는 정말 행복해 보였다. 지금의 나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다. 기억나세요? 민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니요. 하나도. 나는 솔직하게 대답했다. 그때 회사에서 전화가 왔다. 회장님 급한 일입니다. 임원회에 소집됐습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가봐야 해요. 회사 일이. 또 오실 건가요? 순자 씨가 물었다.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나왔다. 회사로 돌아오는 길 백미러로 그 낡은 집을 바라봤다. 저기 내 가족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먹먹했다. 하지만 회사에 도착하자마자 나는 냉혹한 현실과 마주했다. 임원회의실. 전무 한태준이 날카로운 눈빛으로 나를 쳐다봤다. 회장님 요즘 이상하십니다. 무슨 말이죠? 중요한 미팅을 자꾸 취소하시고 어디론가 사라지시고 혹시 건강에 문제라도? 다른 임원들도 고개를 끄덕였다. 제 건강은 제가 알아서 합니다. 나는 차갑게 잘랐다. 하지만 태준의 눈빛이 심상치 않았다.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았다. 회의가 끝나고 나는 혼자 회장실에 남았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믿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저 사람들이 진짜 내 가족일까 아니면 내 재산을 노리는 사기꾼일까? 그때 책상 위에 놓인 은수저가 눈에 들어왔다. 나는 그것을 집어들고 꽉 쥐었다. 확인하자. 끝까지. 그날 오후 회사가 발칵 뒤집혔다. 감사팀입니다. 박준서 씨 잠깐 나와주시죠. 사무실 한가운데서 준서가 끌려나갔다. 나는 회의 중이었는데 비서실장이 급히 들어와 귓속말을 했다. 회장님, 박준서 씨 가방에서 회사 기밀 USB와 현금 5천만 원이 나왔습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뭐라고? 나는 회의를 중단하고 감사실로 달려갔다. 좁은 조사실. 준서가 의자에 앉아 있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서 책상 위에는 USB와 돈다발이 놓여 있었다. 이게 정말 내 가방에서 나온 거야? 나는 냉정하게 물었다. 회장님, 저는 정말 모릅니다. 누가 넣은 것 같아요? 준서의 목소리가 떨렸다. 증거가 명확합니다. USB에는 우리 회사 신제품 개발 자료가 들어있고요. 감사팀장이 말했다. 경찰에 넘기겠습니다. 잠깐. 나는 손을 들어 제지했다. 좀 더 조사가 필요해. 일단 보류. 회장님, 증거가 이렇게 명확한데
내가 보류하라면 보류야. 나는 차갑게 말하고 밖으로 나왔다. 복도에서 한태준 전무와 마주쳤다. 회장님, 그 신입사원 문제 들으셨죠? 역시 수상했어요. 처음부터. 태준의 입가에 비웃음이 번졌다. 조사 중이에요. 조사요? 증거가 나왔는데요. 회장님, 혹시 그 애한테 감정이라도. 한 전무. 나는 그를 똑바로 쳐다봤다. 내 직원 문제는 내가 알아서 처리해요. 신경 꺼요. 태준은 씁쓸하게 웃으며 돌아섰다. 그날 저녁 나는 다시 그 산동네를 찾아갔다. 대문을 열었을 때 민재가 마당에서 울고 있었다. 준서가 회사에서 쫓겨난다는데. 순자 씨가 민재를 붙잡고 있었다. 며느님 제발요. 우리 손자는 그런 애가 아니에요. 나를 발견한 민재가 벌떡 일어나 내 앞에 무릎을 꿇었다. 회장님, 아니 은주 씨. 제발 믿어주세요. 민재의 목소리가 처절했다. 준서는 평생을 정직하게만 살았어요. 남의 것 탐낸 적 없어요. 제 목숨 걸고 맹세합니다. 민재가 바닥에 머리를 쿵 찧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숨이 막혔다. 저 눈빛, 저 절박함. 연기가 아니었다. 진심이었다. 일어나세요. 나는 민재를 일으켜 세웠다. 조사하고 있어요. 준서가 정말 결백하다면 밝혀질 거예요. 정말 믿어주시는 건가요? 민재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다. 아직 확신은 없어요. 하지만 나는 잠시 말을 멈췄다. 본능적으로 느껴져요. 준서는 그런 애가 아니라는 게. 순자 씨가 내 손을 잡았다. 며느님, 고맙습니다. 나는 손을 빼지 않았다. 그 따뜻한 온기가 싫지 않았다. 그런데 이상한 게 있어요. 나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준서 가방은 평소에 잠겨 있었나요? 아니요. 잠금 장치도 없는 낡은 가방이에요. 그럼 누구든 열어볼 수 있었다는 거네요. 민재와 순자 씨가 고개를 끄덕였다. 이거 누군가 일부러 넣은 거예요. 나는 확신했다. 누가요? 왜요? 그걸 찾아내야죠. 나는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사무실 CCTV 전부 확보해요. 그리고 준서 자리 주변 직원들 동선 조사하고요. 네, 회장님. 며칠 뒤 결과가 나왔다. CCTV에 보안팀장 박철수가 준서 자리에 접근하는 장면이 찍혀 있었다. 박철수를 불러요. 조사실에서 박철수는 처음에는 부인했다. 하지만 통장 내역을 보여주자 무너졌다. 한태준 전무가 시켰습니다. 돈을 줬어요. 제 빚을 갚아주겠다고. 나는 주먹을 꽉 쥐었다. 태준. 30년 전부터 아버지 밑에서 일하던 그 사람. 증거 확보했어요? 네, 회장님. 녹취록이랑 통장 내역 전부요. 좋아. 준서 복직시켜요. 그리고 나는 차갑게 웃었다. 한태준 전무당장 이사회 소집하세요. 그날 밤 나는 민재에게 전화를 걸었다. 준서 결백해요. 내일 복직합니다. 전화 너머로 민재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민재 씨.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조금씩 믿어보려고요. 당신들을. 은주야. 아직은 어색해요. 기억도 안 나고. 하지만 느껴져요. 당신들이 거짓말쟁이가 아니라는 게. 전화를 끊고 나는 은수저를 꺼내봤다. 차갑던 금속이 이제는 조금 따뜻하게 느껴졌다. 긴급 이사회가 소집됐다. 한태준 전무가 당당하게 들어왔다. 자신이 왜 불려왔는지도 모른 채. 회장님, 무슨 일입니까? 앉으세요. 나는 차갑게 말했다. 비서실장이 증거 자료들을 스크린에 띄웠다. CCTV 영상, 박철수의 자백서, 통장 거래 내역. 태준의 얼굴이 점점 하얗게 질려갔다. 이게 뭡니까? 한 전무 직원 모함죄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합니다. 회장님, 오해입니다. 저는 오해? 나는 냉소를 띄었다. 증거가 이렇게 명확한데 오해라고요? 태준은 아무 말도 못했다. 당장 사직서 내세요.
안 그러면 경찰 넘깁니다. 태준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회장님, 30년 동안 이 회사를 위해 일한 제가. 30년? 나는 그 말에 뭔가 걸렸다. 30년 전부터 여기 계셨죠? 네. 그럼 제 결혼 전후 일도 아시겠네요. 태준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건 솔직하게 말해요. 3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회장님, 그건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왜요? 선대 회장님 명령이었습니다. 그 순간 나는 확신했다. 이 사람이 뭔가 알고 있다는 것을. 비서실장, 한 전무 사무실 급고 열어요. 지금 당장. 회장님, 그건 불법입니다. 태준이 소리쳤다. 불법은 당신이 먼저 저질렀어요. 1시간 뒤 비서실장이 서류 뭉치를 들고 왔다. 회장님, 이거. 나는 그 서류를 받아들었다. 제목부터 충격적이었다. 박민재 박준서 사망 조작 보고서. 손이 떨렸다. 하지만 읽어내려갔다. 30년 전 아버지의 명령으로 태준이 직접 작성한 문서였다. 최은주 양을 강제로 데려올 것. 박민재와 아이는 제거할 것. 제거 실패 시 사망으로 위장할 것. 가짜 유골함을 준비할 것. 최은주 양의 기억이 돌아오지 않도록 관리할 것. 하나하나 읽을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이게 다 사실이에요? 나는 태준을 똑바로 쳐다봤다. 태준은 고개를 떨구고 있었다. 선대 회장님 명령이었습니다. 저는 그저 따른 거라고요. 나는 소리쳤다. 사람 인생을 망가뜨린 게 그저 명령을 따른 거예요? 회장님, 당시 회장님 아버님은 회장님이 그 가난뱅이랑 사는 걸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 남편과 아들을 죽인 것처럼 꾸민 거예요? 죽이진 않았습니다. 그냥 멀리 보낸 겁니다. 멀리 보냈다고? 나는 비웃었다. 30년 동안 단칸방에서 가난하게 살게 만든 게 멀리 보낸 거예요? 태준은 대답하지 못했다. 나는 서류를 더 넘겼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내용을 발견했다. 최은주 기억관리 계획서. 정기적으로 심리 상담 통해 과거 회상 차단. 박민재 관련 정보 접근 시 즉시 제거. 필요시 최면 치료 고려. 이게 뭐예요? 내 목소리가 떨렸다. 회장님이 기억을 되찾지 못하도록 관리한 겁니다. 누가 감히. 선대 회장님과 제가 함께 했습니다. 회장님의 심리 상담 기록도 다 조작했고요.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30년 동안 내가 믿었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 아버지가 나를 사랑해서 보호한 게 아니라 그저 통제한 거였다. 내 인생을 송두리째 빼앗아간 거였다. 그리고 하나 더. 비서실장이 또 다른 서류를 내밀었다. 최은주 사후 경영권 승계 계획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작성한 문서였다. 거기에는 내가 죽으면 경영권이 태준에게 넘어가도록 되어 있었다. 이것까지. 나는 믿을 수 없었다. 아버지는 나를 후계자로 키운 게 아니라 그저 자리를 지키는 허수아비로 만든 거였다. 그리고 언젠가는 태준에게 넘겨줄 생각이었던 거였다. 회장님. 태준이 입을 열었다. 선대 회장님은 회장님을 사랑하셨습니다. 다만 방법이. 닥쳐요. 나는 차갑게 말했다. 당장 나가요.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요. 태준이 비틀거리며 회의실을 나갔다. 나는 혼자 남아 그 서류들을 다시 읽었다. 30년치 거짓말이 한 번에 무너져 내렸다. 그리고 깨달았다. 민재와 준서가 진짜 내 가족이라는 것을. 내가 그들을 버린 게 아니라 빼앗긴 거라는 것을. 나는 은수저를 꺼내 들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처음으로 진심으로 눈물이 났다. 30년 동안 가족 없이 살아온 외로움이 이제야 밀려왔다. 그날 밤 나는 민재에게 전화를 걸었다. 지금 갈게요. 할 말이 있어요. 은주야. 무슨 일이야? 직접 얘기할게요. 기다려요. 빗줄기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와이퍼가 빠르게 움직였지만 앞이 잘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상관없었다. 가야 했다. 민재에게, 순자 씨에게, 준서에게.
미안하다고, 이제 알았다고, 이제 가족으로 받아들이겠다고 말해야 했다. 차가 산동네 입구에 가까워졌을 때 나는 문자를 보냈다. 10분 후 도착해요. 밖에서 기다려주세요. 전송 완료. 신호등 앞에서 차가 멈췄다. 빗줄기가 더 세졌다. 그때였다. 백미러에 뭔가 보였다. 거대한 트럭 한 대가 뒤에서 다가오고 있었다. 빠른 속도로. 이상했다. 신호등이 빨간불인데도 속도를 줄이지 않았다. 쾅! 트럭이 내 차 뒤를 들이받았다. 핸들을 놓칠 뻔했다. 가까스로 붙잡았지만 차가 앞으로 밀렸다. 뭐야? 백미러를 다시 봤다. 트럭이 후진하고 있었다. 그리고 다시 속도를 냈다. 고의였다. 누군가 나를 죽이려는 거였다. 쾅! 두 번째 충격. 이번엔 더 셌다. 차가 중앙선을 넘어갔다. 마주오는 차들이 경적을 울렸다. 나는 필사적으로 핸들을 꺾었다. 겨우 인도로 올라갔다. 차에서 내렸다. 비에 흠뻑 젖었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 트럭 운전석을 봤다. 검은 모자를 쓴 남자가 앉아 있었다. 그 남자가 창문을 내리고 말했다. 한 전무님이 안부 전하랍니다. 그리고 트럭이 다시 시동을 걸었다. 나를 향해. 나는 도망치려 했다. 하지만 하이힐이 빗길에 미끄러졌다. 넘어졌다. 아스팔트 바닥에 손바닥이 찢어졌다. 트럭이 다가왔다. 헤드라이트가 눈부셨다. 죽는구나. 그 생각이 스쳤다. 30년 만에 가족을 찾았는데 이렇게 죽는구나. 그때 누군가 내 이름을 불렀다. 엄마. 준서였다. 빗속에서 미친 듯이 달려오고 있었다. 준서야, 오지 마. 나는 소리쳤다. 하지만 준서는 멈추지 않았다. 도로로 뛰어들었다. 그리고 나를 밀쳤다. 쾅! 둔탁한 소리가 들렸다. 준서의 몸이 공중으로 떠올랐다. 그리고 내 옆 바닥에 떨어졌다. 준서야. 나는 아들을 끌어안았다. 따뜻한 피가 손에 묻었다. 빗물에 섞여 흘러내렸다. 엄마. 괜찮으세요? 준서가 힘없이 말했다. 그만 말해. 힘 빼지 마. 나는 울면서 준서를 흔들었다. 준서야, 정신 차려. 응? 멀리서 발소리가 들렸다. 민재와 순자 씨였다. 우산도 없이 빗속을 달려오고 있었다. 준서야. 민재가 비명을 질렀다. 우리 손주. 순자 씨가 바닥에 주저앉았다. 민재가 떨리는 손으로 119를 눌렀다. 하지만 손이 너무 떨려서 제대로 누르지 못했다. 여보세요. 사고 났어요. 빨리. 민재의 목소리가 울음으로 갈라졌다. 나는 준서를 안고 있었다. 그 순간 뇌리에 뭔가가 번쩍였다. 30년 전 기억이 조각조각 떠올랐다. 갓난아기 준서를 안고 있던 나. 우리 준서, 엄마가 지켜줄게. 첫 돌 때 케이크를 앞에 두고 웃던 준서. 엄마 사랑해요. 걸음마를 배우던 준서. 엄마 손 잡아줘요. 기억이 홍수처럼 밀려왔다. 30년 동안 잃어버렸던 모든 순간들이. 준서야. 나는 아들의 얼굴을 어루만졌다. 엄마가 여기 있어. 우리 아가 엄마가 있어. 준서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엄마. 기억하세요? 응. 다 기억나. 미안해. 엄마가 너무 늦게 알아봐서 미안해. 눈물이 쏟아졌다. 빗물과 섞여 흘러내렸다.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렸다. 점점 가까워졌다. 하지만 준서의 눈은 천천히 감기고 있었다. 안 돼. 눈 감지 마. 준서야, 제발. 나는 아들을 흔들었다. 민재가 옆에서 준서의 손을 잡았다. 아들아, 버텨. 아빠 여기 있어. 순자 씨가 손주의 뺨을 쓰다듬었다. 우리 준서 할머니가 여기 있어. 30년 만에 한자리에 모인 가족. 하지만 그 재회는 너무나 잔인했다. 구급차가 도착했다. 구급대원들이 준서를 들것에 옮겼다. 보호자분들 같이 타세요. 나와 민재, 순자 씨가 구급차에 올라탔다. 사이렌 소리가 밤하늘을 가르며 병원으로 향했다.
나는 준서의 손을 꽉 잡았다. 차갑게 식어가는 손을. 제발, 제발 살아줘. 30년 만에 되찾은 아들을 이렇게 잃을 순 없었다. 수술실 앞. 빨간 불이 켜져 있었다. 수술 중이라는 두 글자. 나는 피 묻은 블라우스 차림 그대로 벤치에 앉아 있었다. 민재는 벽에 기대 서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순자 씨는 바닥에 주저앉아 기도하고 있었다. 3시간이 지났다. 아직도 불은 꺼지지 않았다. 그때 복도 끝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한태준이었다. 회장님 무사하시니 다행입니다. 뻔뻔했다. 날 죽이려던 놈이 이제 와서 걱정하는 척을. 그 청년이 무단횡단하다 사고당했다죠? 안 됐네요. 태준이 혀를 찼다. 민재가 벌떡 일어났다. 이게 자식이. 민재가 태준의 멱살을 잡으려 했다. 하지만 태준이 데려온 경호원들이 막았다. 진정하세요, 아저씨. 내 놈이 죽이려 한 거잖아. 우리 아들을. 증거 있어요? 억지 부리지 마세요. 태준이 비웃었다. 나는 천천히 일어났다. 또각또각. 하이힐 소리가 복도에 울렸다. 태준 앞에 섰다. 그리고 그의 뺨을 힘껏 후려쳤다. 짝. 복도가 조용해졌다. 한태준. 나는 차갑게 말했다. 내 놈이 감히 내 아들을 죽이려 들어. 태준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회장님 무슨 말씀을. 증거 다 확보했어. 트럭 운전사 자백했고 내 대포폰 통화 기록도 나왔어. 태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리고 이것도. 비서실장이 서류 뭉치를 내밀었다. 30년 전 문서들. 태준이 작성한 모든 범죄 증거들. 경찰한테 다 넘겼어. 너 이제 끝이야. 그때 복도에 경찰들이 나타났다. 한태준 씨 살인 교사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수갑이 태준의 손목에 채워졌다. 이건 함정이야. 태준이 발버둥쳤다. 회장님, 제가 30년 동안 이 회사를 위해 30년 동안 거짓말했잖아. 나는 태준의 귀에 대고 속삭였다. 감옥에서 빌어. 내 아들 제발 살려달라고. 만약 준서가 잘못되면.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다. 법이 아니라 내 손에 죽게 될 거야. 태준은 질질 끌려나갔다. 복도가 다시 조용해졌다. 나는 수술실 문을 바라봤다. 아직도 빨간 불이 켜져 있었다. 민재가 내 옆에 왔다. 은주야. 여보. 나는 처음으로 민재를 그렇게 불렀다. 우리 아들. 살 수 있을까? 민재가 내 어깨를 감싸 안았다. 살 거야. 꼭 살아날 거야. 우리는 서로를 껴안고 울었다. 30년 만에 다시 만난 부부. 그때 수술실 문이 열렸다. 의사가 마스크를 벗고 나왔다. 우리는 숨을 죽였다. 수술은 성공했습니다. 그 한마디에 내 무릎이 풀렸다. 하지만 뇌에 충격이 있어서 혼수 상태입니다. 언제 깨어날지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깨어나긴 하는 거죠? 민재가 다급하게 물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사가 들어가고 우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순자 씨가 두 손을 모아 기도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며칠이 지났다. 준서는 중환자실에 누워 있었다. 온몸에 호스가 연결되어 있었다. 나는 면회 시간마다 준서 곁을 지켰다. 준서야, 엄마야. 손을 잡고 말을 걸었다. 일어나야지. 엄마가 여기 있어. 민재와 순자 씨도 함께 왔다. 아들, 아빠 여기 있다. 손주야, 할머니가 기다린다. 하지만 준서는 눈을 뜨지 않았다. 일주일이 지났다. 의사가 희망적인 말을 했다. 상태가 좋아지고 있습니다. 곧 깨어날 수도 있어요. 2주일이 지났다. 준서가 일반 병실로 옮겨졌다. 그리고 어느 봄날 오후. 나는 준서 침대맡에 엎드려 잠들어 있었다. 며칠째 제대로 자지 못해서. 그때 무언가 내 손을 만지는 느낌이 들었다. 퍼뜩 눈을 떴다. 준서가 나를 보고 있었다. 엄마. 그 한마디에 나는 울음을 터뜨렸다. 준서야. 정신 들었어? 네. 엄마.
준서가 희미하게 웃었다. 안 다치셨어요? 이 바보야. 나는 아들의 손을 꽉 잡았다. 너 때문에 엄마가 얼마나 무서웠는지 알아? 미안해요. 미안하긴. 고마워. 엄마 살려줘서. 민재와 순자 씨가 달려들어왔다. 준서야. 아들. 손주. 우리는 준서를 애워싸고 울었다. 30년 만에 완전하게 모인 가족. 이번에는 누구도 우리를 떼어놓을 수 없었다. 석 달이 지났다. 준서는 완전히 회복했다. 재활 치료를 마치고 퇴원했다. 그리고 우리는 함께 살기 시작했다. 내 저택으로. 예전에는 텅 비어있던 그 큰 집이 이제는 웃음소리로 가득했다. 엄마, 이거 드셔보세요. 준서가 접시를 내밀었다. 할머니가 만든 잡채예요. 진짜 맛있어요. 순자 씨가 수줍게 웃었다. 며느님 입맛에 맞을지 모르겠네. 어머니, 맛있어요. 나는 한 젓가락 먹고 웃었다. 정말 맛있었다. 아니, 맛있다는 것보다 따뜻했다. 가족이 해준 밥이라서. 민재가 내 밥그릇에 반찬을 올려줬다. 이것도 먹어봐. 내가 예전에 좋아하던 거야. 고마워요, 여보. 우리는 식탁에 둘러앉아 밥을 먹었다. 더 이상 비싼 레스토랑 음식이 아니라 순자 씨가 정성껏 만든 소박한 밥상이었다. 은수저로. 그 은수저 한 쌍이 식탁 위에 나란히 놓여 있었다. 30년 만에 다시 만난 한 쌍의 수저. 엄마, 이거 보세요. 준서가 휴대폰을 보여줬다. 회사 단체 사진이었다. 다음 주에 신입사원 워크숍 가요. 엄마도 오실 거죠? 당연하지. 우리 아들 첫 워크숍인데.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예전의 나라면 절대 가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회사보다 가족이 먼저였다. 식사를 마친 뒤 우리는 거실 소파에 둘러앉았다. 창밖으로 따뜻한 봄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다. 벚꽃잎이 바람에 흩날리고 있었다. 은주야. 민재가 내 손을 잡았다. 행복해? 응. 너무 행복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30년 동안 이런 게 행복인지 몰랐어. 근데 이제 알았어. 순자 씨가 내 다른 손을 잡았다. 며느님 고생 많았어요. 아니에요, 어머니. 고생은 어머니가 하셨죠. 우리는 서로의 손을 꽉 잡았다. 준서가 그 위에 자기 손을 포겠다. 우리 이제 다시는 안 헤어지죠? 그럼. 절대 안 헤어져. 나는 아들의 손을 꽉 잡았다. 엄마가 너희들 절대 안 놓을 거야. 창밖에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왔다. 커튼이 하늘거렸다. 나는 목에 걸린 것을 만졌다. 예전의 낡은 은수저는 이제 장롱 깊숙이 보관되어 있었다. 우리 가족의 역사로. 대신 목에는 진주 목걸이가 걸려 있었다. 민재가 선물한 것이었다. 새로운 시작을 하자는 의미로. 엄마, 저 궁금한 게 있어요. 준서가 물었다. 뭐? 30년 동안 아빠랑 할머니 생각 안 났어요? 한 번도? 나는 잠시 생각했다. 기억은 안 났어. 근데 나는 가슴에 손을 얹었다. 마음은 기억하고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그 은수저를 버리지 못했나 봐. 사랑은 기억보다 깊은 곳에 있나 봐요. 순자 씨가 말했다. 맞아요. 머리는 잊어도 가슴은 기억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다. 그날 밤 나는 일기를 썼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오늘 나는 진짜 행복했다. 가족과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웃고 함께 손을 잡았다. 기억을 잃었던 30년은 아팠지만 덕분에 가족의 소중함을 더 깊이 알게 되었다. 이제 나는 안다. 진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민재, 순자 어머니, 준서. 30년을 기다려줘서 고마워요. 다시는 놓지 않을게요. 이제 우리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해요. 일기를 덮고 나는 창밖을 바라봤다. 봄밤의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내일은 또 어떤 하루가 펼쳐질까? 이제는 두렵지 않았다. 가족이 있으니까. 거실에서 민재의 목소리가 들렸다. 은주야, 차 마실래? 응, 지금 갈게. 나는 미소를 지으며 침실을 나섰다.
거실에는 민재와 순자 씨, 준서가 둘러앉아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따뜻한 차가 준비되어 있었다. 앉아요, 며느님. 고마워요, 어머니. 우리는 차를 마시며 하루를 마무리했다. 별다른 대화는 없었다. 그냥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창밖으로 봄바람이 불어왔다. 새로운 계절, 새로운 시작. 우리 가족에게는 이제 모든 것이 새로웠다. 30년의 이별을 넘어 우리는 마침내 완전한 가족이 되었다. 그리고 그것이 진짜 행복이었다. 1년 뒤, 우리는 순자 씨가 살던 그 산동네 집을 방문했다. 이제는 아무도 살지 않지만 그래도 가끔 가서 청소를 하고 추억을 되새겼다. 마당에 앉아 은수저를 꺼내봤다. 한 쌍의 수저. 30년을 따로 있었지만 결국 다시 만났다. 우리 가족처럼. 엄마, 이 수저 어떻게 할 거예요? 준서가 물었다. 박물관에 기증할까 해. 박물관요? 응. 우리 가족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도 알았으면 좋겠어. 포기하지 말라고. 기다리면 언젠가는 다시 만날 수 있다고. 민재가 내 손을 잡았다. 그래. 좋은 생각이야. 우리는 그 낡은 집 마당에서 마지막으로 사진을 찍었다. 내 식구가 나란히. 환하게 웃으며. 셔터가 눌렸다. 찰칵. 그 사진은 우리 집 거실 벽에 걸렸다. 30년 만에 찍은 가족 사진. 이제 우리는 절대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오늘도 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당신의 인생은 당신의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감동으로 마음을 울렸다면 앞으로도 선생님의 하루하루의 즐거움이 될 이야기들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사연의 주인공을 위한 따뜻한 말씀도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선생님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잊지 못할 추억이 됩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